전 세계가 주목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영하 40도 혹한의 몽골에서 버스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시민들은 얼어붙었고 아이들은 쓰러졌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통국의 완고한 부청장은 수년간 자신의 판단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문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 철학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10년 된 중구 버스 앞에서 그가 목격한 충격적 진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몽골의 겨울을 뜨겁게 달군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청 교통국 부청장 도르지입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몽골의 겨울은 매년 우리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버스 고장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부청장님, 3번 노선버스 5대가 동시에 고장났습니다. 승객들이 1시간 넘게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중국산 버스들의 절반이 이미 운행을 멈췄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시민들이 떨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떨까요? 작은 몸으로 영하 40도의 칼바람을 견디며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오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교통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아들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 제 생각에는 한국산 버스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버스는 시베리아급 혹한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중국 측 담당자가 한국 기술을 베낀 것이라며 폄하했던 말이 제 귀에 남아 있었죠. 한국 버스, 중국 기술을 베낀 물건을 왜 비싼 돈 주고 사? 우리 예산으로는 중국산이 최선이야.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원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고통과 저의 고집 사이에서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은 굳건했죠. 그날 저녁, 운행 재개를 위해 밤늦게까지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몽골의 겨울밤은 더욱 차갑고 길었어요. 정비사들의 얼어붙은 손가락, 고장난 엔진, 작동하지 않는 히터 시스템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와 예산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산 버스는 한국산의 60% 가격이었어요. 시 예산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죠. 아들 오드의 말은 젊은이의 이상주의적 발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이 곧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위기의 조짐, 부인의 사고, 아내 탱기스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에 탄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1시간 넘게 극한의 추위에 노출됐다고 해요. 저체온증 초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걸으며 자책했습니다. 왜 아내에게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민들의 안전보다 예산을 우선시했을까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괜찮아요, 도르지.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렇게 아픈데 제가 특별할 건 없어요. 아내의 말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지역 뉴스에서는 버스 사고와 승객들의 피해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청 앞에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죠. 안전한 대중교통을 원한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분노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자회견장에 선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기계적 효율성과 예산만 생각했지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의 안전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은 이어졌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승객이 아니라 기계만 본 자신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결정이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들 오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언론에서 제 기자회견을 봤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기계 문제가 아니에요. 뒤술이란 사람을 지키는 철학이어야 해요. 처음으로 아들의 말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제가 믿었던 경제성과 효율성이란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는 잘못된 가치를 추구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확인해 보기로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제 고집과 자존심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철학을 다시 돌아보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현대자동차 버스사업부의 박지영 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솔직한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버스가 정말 우리 몽골의 혹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중국산보다 2배 가까이 비싼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지영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르지 부청장님, 버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타는 기계죠.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날부터 3일간 공장, 연구소, 정비 시스템을 둘러보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베리아급 혹한기 테스트실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환경에서도 버스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테스트에 사용된 버스는 10년 된 중고버스였습니다. 이 버스는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멀쩡한가요? 박지영 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는 이 버스의 모든 정비 기록이 나타났어요. 엔진 오일 교체부터 부품 교체까지 10년의 세세한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부청장님, 우리에게 버스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스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다음 날은 정비 시스템을 배웠어요.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마지막 날, 히터 시스템과 시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5초 만에 시동이 걸렸고 3분 안에 차내 온도가 쾌적하게 올라갔어요. 제 고향 울란바토르의 겨울을 떠올리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지영 팀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이 버스에 내 가족이 탄다면 어떨까? 그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렸어요. 기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효율성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철학이라는 것을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요. 가격표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내가 버스에서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의 공포, 시민들의 분노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몽골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시청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예산 담당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부청장님, 한국산 버스는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생각해야 해요.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또다시 버스를 기다리며 떨고 있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오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의 결과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 예산과 외교 관계를 우선하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오드, 내 말이 맞아.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철학이야. 처음으로 아들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탱기스는 여전히 버스 사고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해했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다면 나는 항상 지지할 거예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시장님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국산 버스 10대만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세요. 성과가 있으면 더 이야기합시다. 작은 승리였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산 버스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비사들의 지친 얼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계속되는 임시방편의 수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청장님, 곧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정비소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지친 인내심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민들과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버스 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히터,
불안하게 울리는 엔진 소리, 시민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실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섰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부청장님,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고장났습니다. 아이들이 30분 넘게 길에 방치됐어요. 일부는 저체온증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재빨리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들이 떠난 후였죠. 길가에 멈춰선 버스, 울고 있는 아이들, 분노한 학부모들, 제 책임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작은 몸들, 한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 고집, 내 판단 미스, 내 우선순위 착오가 이 아이들을 병원에 보낸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모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판단 미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 당장 한국 대사관과 연락해 긴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국산 중고버스 10대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스 교체가 아닌 우리의 철학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상황임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대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빠른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병실을 돌며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사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분노했지만 일부는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셨어요. 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버스는 그저 기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이제 단순히 버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꿀 것이라고요. 기술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 상황을 전해 듣고 최대한 빨리 중고버스 10대와 정비팀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산 중고버스 10대가 트레일러에 실려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가 김철수 정비팀장과 이영호 엔지니어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부청장님, 걱정 마세요. 시베리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어진 일주일은 정말 바빴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몽골 정비사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교육하고 버스를 점검하고 시험 운행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영하 38도의 혹한 속에서 10대의 버스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어요. 단 한 대도 실패 없이 모두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히터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정비소의 몽골 기술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오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시범 운행 첫날, 저는 직접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따뜻한 실내, 부드러운 주행, 편안한 승차감. 시민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아이들은 더 이상 떨지 않고 즐겁게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곧 그 편리함과 안정성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넘게 버스를 몰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차량은 처음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고장률이 90% 감소했어요.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가 보고드렸어요. 시장님, 한국산 중고버스 30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비 시스템 전체를 한국식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명해 보였군요. 도르지. 승인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 오드와 함께 정비소에 갔습니다. 한국 정비팀과 몽골 정비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기술 전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그리고 아들의 조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정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별빛이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겨울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추가로 도입된 30대의 한국산 중고버스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정비 체계의 변화였습니다. 김철수 팀장의 지도 아래 몽골 정비사들이 빠르게 한국식 시스템을 배워갔어요. 바트볼드는 우리 정비팀의 리더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어요. 부청장님,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철학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일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표 기반 정비 기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제 각 버스의 상태와 정비 이력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사들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 AS와 부품 교체를 제안하며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신뢰였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떠나기 전날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김철수 팀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버스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저는 특별히 준비한 몽골 전통 델몽골 전통 의상을 김철수 팀장과 이영호 엔지니어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전체 노선의 70%를 한국산 버스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비 시스템도 완전히 한국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비사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버스 운행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겨울철 질병 발생률도 감소했습니다. 아들 오드는 이제 교통국의 정식 직원이 되어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유학 경험과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웠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이제 몽골의 혹한도 두렵지 않았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울란바토르의 대중교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체 노선의 7%가 한국산 버스로 교체되었고 고장률은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시민 민원도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정비소를 방문했어요. 바트볼드와 그의 팀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완벽하게 몽골식으로 소화한 거죠. 부청장님,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바트볼드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단순히 버스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시스템 전체가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정비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이상 혹한 속에서 떨며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울란바토르를 덮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겨울이 이제는 그저 계절의 변화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들 오드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그는 교통국의 기술혁신 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새로 도입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퇴근 후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저녁, 줄지어 서 있는 버스들을 바라보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드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여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믿는 용기가 있으셨으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핵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불안한 표정이 아닌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것이죠. 아내 탱기스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여보,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우리 울란바토르는 겨울이 두렵지 않은 도시가 되었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버스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었습니다. 기술의 힘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의 힘으로요. 이제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믿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